전 세계가 놀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일이 그날 새벽 한국에서 조용히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던 한 나라가 단 한 번의 발사로 전략적 독립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엔 단순한 성공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곧 밝혀진 데이터는 기존 질서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마하 20의 속도, 6000도의 온도, 그리고 독자 항법 체계. 이 세 가지는 한국이 더 이상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그 변화의 중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체인버스입니다. 미 전략사령부에서 30년을 보냈고 동아시아 위성 감시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지하 작전실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궤도 데이터를 읽고 위성 신호를 추적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죠.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어 체계는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동맹국들은 그 시스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화면에는 중국 위성 14기, 러시아 관측체 7기, 일본 정찰 위성 3기의 좌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정리하며 익숙한 패턴을 확인하고 있었죠. 위성 하나하나의 궤도 편차, 고도 변화율, 신호 강도까지 모두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도 무난한 하루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고서 한 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독자 항법 체계 구축 움직임 가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전략적 자립까진 아직 멀다고 생각했죠. GPS 없이 정밀 유도를 하는 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한국은 우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쪽이지 독자 체계를 만들 단계는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류 더미 사이에 끼워 놓았어요. 그런데 후배 분석관 제이슨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이상하다고 말하며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한국 위성의 신호 패턴이었습니다. 위성 간 통신 주기가 미국 GPS 신호 구조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독자 프로토콜을 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신호 주기, 변조 방식, 암호화 레이어. 모두 미국 시스템과 달랐어요. 그것도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독립 구조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완성 단계였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불쾌한 감정이 스쳤어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장 가까운 동맹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조용히 진행하는 걸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동맹 관계라는 게 이런 건가요? 오후 전략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출신 장군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우리 기술 없이는 못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속 어딘가에서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까 본 신호 패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건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까 망설였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동맹에 대한 의심을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한국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 일본도, 호주도, 심지어 유럽 동맹국들도 이런 독자 체계는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오래 붙잡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까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제목을 천천히 읽었어요. 한국 독자 항법 체계 구축 움직임 가속.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독자, 가속.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 중 일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 시스템은 완벽하고 동맹국들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곧 그 균열은 갈등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며칠 뒤 더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차폐 시편의 변형률, 고고도 실험체의 추락 속도 프로파일, 한국 남부 궤도대에 포착된 미세 신호. 보고서가 한 장씩 제 책상 위에 쌓여갔어요. 저는 그것들을 읽으며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편적인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한 장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위성의 궤도 주기 이상치라는 제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과학실험용 탑재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권 관측, 우주날씨 측정, 그런 종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신호 주기가 이상했습니다. 실험용이라기엔 지나치게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신호는 정확히 12시간마다 반복됐고 편차는 0.3초 이내였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치 데이터를 모두 불러와 패턴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건 실험용 위성이 보이는 패턴이 아니었어요. 실험용 위성은 데이터 수집 주기가 불규칙하거든요. 필요에 따라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때로는 며칠씩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이건 시계처럼 움직이는 작동 체계였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공식 업무는 중국의 위성 요격 능력 대비였습니다.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게 첫 번째 복선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2주 뒤, 저는 콜로라도 기지 관측실에 갔습니다. 정례 점검 차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 발사체의 잔열 흔적을 보게 됐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이었죠. 발사 후 약 8분 경과 시점의 기록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실험용 위성이 아닌데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궤도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정상 궤도보다 조금 낮게, 그러나 매우 정확한 타원 궤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궤도선을 그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궤도는 북반구 특정 지역을 반복 통과하도록 설계됐다고요. 저는 그 지역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역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근지점 고도 450km, 원지점 고도 680km. 이 궤도는 특이했어요. 대부분의 과학위성은 원형 궤도를 선호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타원 궤도는 다릅니다.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하죠. 예를 들어 지구 표면의 특정 지역을 집중 관측하거나 혹은 다른 위성들과의 상대 위치를 조정할 때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으로 흐려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엔지니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선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왜 이런 궤도를 선택했을까? 실험용이라면서 왜 이렇게 정밀하게 설계했을까?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위성의 궤도 주기 이상치. 그리고 오늘 본 타원 궤도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두 개의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신호 주기, 정밀한 타원 궤도, 한반도 상공 반복 통과. 이 세 가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 보여주는 건 실험이 아니라 준비 과정인 건 아닐까? 그리고 만약 이게 체계적인 계획의 일부라면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조각들도 있지 않을까? 이 조용한 의심이 나중에 모든 것을 뒤집을 단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더 깊이 파봐야 한다고요. 그림자 속에 숨은 진실이 있다고요. 백악관 화상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기지 회의실에서 화면을 통해 참석했어요. 국방부 관계자, NSA 분석관,
백악관 안보보좌관들이 차례로 접속했습니다. 의제는 동아시아 우주안보 동향이었죠. 저는 중국 위성망 확장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반 예상치 못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재진입 실험. NSA 분석관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저는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마하 20, 표면 온도 6000도, 구조 유지율 97%, 대기권 재진입 예측 오차 평균 45m.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데이터가 맞냐고요. 분석관은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세 곳의 독립 소스에서 교차 검증됐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하 20은 초속 약 6.8km입니다. 이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면 물체 표면은 플라즈마 상태가 돼요. 온도는 섭씨 6000도를 넘고 공기 저항은 물체를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는 30년 경력 동안 수백 건의 재진입 데이터를 봤지만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조건에서 구조를 97% 유지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실험의 수준을 넘어 실제 작동 가능한 체계라는 걸 직감했어요. 대부분의 재진입 실험은 구조 유지율이 70-80% 정도입니다. 남은 20-30%는 열차 폐막이 벗겨지거나 일부 구조가 손상되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97%는 다릅니다. 이건 거의 완벽한 제어입니다. 동료들은 회의 중에 어쩌다 나온 돌발치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실험실 조건과 실전은 다르다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이 일회성 성공을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이 속도, 이 열, 이 안정성은 우주무기 체계의 핵심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지난 18개월 동안 5차례 실험 결과의 평균치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예측 오차 평균 45m.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재진입 물체가 목표 지점에서 평균 45m 이내로 착륙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일부 레거시 체계가 10만 150m 수준이에요. 한국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계산해 봤어요. 마하 20의 속도, 6000도의 열, 극심한 진동과 플라즈마. 간섭 속에서 45m 오차를 유지한다는 건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정밀한 설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이 가진 기술적 우월성이라는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흔히 우린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분석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들은 묵묵히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든 나라라고요. 예측 오차 45m 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완벽을 향한 집요한 추구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경이감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이로웠던 건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30년 전 한국은 우주 발사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레거시 체계를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불안했던 건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재진입 기술 평가 및 전략적 함의.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어요. 현지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저를 직접 한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일주일 뒤 백악관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단순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우주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앉아 있었어요. 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설명하기도 전에 분위기가 둘로 갈라졌어요.
강경파는 통제권 상실을 우려했습니다. 국가정보국 출신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이 독자 항법 체계를 완성하면 우리 GPS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의 정밀 유도 무기를 견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어요. 온건파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며 적대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죠.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라고요. 기술 발전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른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강경파는 즉시 반박했어요. 신뢰와 능력은 별개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의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여기에 독자 항법이 결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KPS 위성 배치 진행률, 재진입 실험 성공률, 발사체 신뢰도.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강경파 측 장군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한국이 의도만 먹으면 곧바로 전략무기 보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가볍게 쳤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동북아 균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역량이 있겠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아직 미국 수준은 아니지 않냐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분석으로 보면 그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진입 정확도 45M는 우리 레거시 체계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KPS가 완성되면 한국은 독자적인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곧 감정의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경파는 통제를 주장했고 온건파는 신뢰를 말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데이터보다 자기 신념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늘 관리 가능한 반경에 놓아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이 데이터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 갖춰지면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한국이 악의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 자체가 전략 환경을 바꿉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 현지 조사.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부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은 앞으로 더 격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는 제가 가져올 현지 보고서가 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정말로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한국만 봐왔던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저는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한국 도착 첫날, 저는 합동작전센터로 안내됐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 깊은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갈수록 제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본 데이터는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현장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거대한 곡면 스크린을 예상했지만 제 시선을 먼저 붙잡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화면을 다루는 연구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 확신, 그리고 묘한 차분함.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이미 수천 번 해본 일처럼 움직였어요. 저는 미국 작전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긴장감보다는 집중, 서두름보다는 정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적국의 다탄두 미사일 공격, 10개의 실제 탄두와 30개의 기만체가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미사일 방어의 가장 큰 난제죠. 먼저 미국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에 진행률이 떴어요. 레이더가 물체를 추적하고 알고리즘이 탄두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분 30초가 걸렸어요. 요격률 42%.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비슷한 결과를 봤어요. 이어서 일본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빨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요격률 44%. 화면 옆에 숫자들이 차례로 정리됐습니다. 미국 42%, 일본 44%.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KPS 위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순간 화면이 달라졌어요. 10개의 위성이 동시에 물체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각도에서 신호를 보내고 반사 패턴을 분석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30초. 단 30초 만에 진짜 탄두와 가짜 기만체가 색으로 구분됐습니다. 빨간색 10개, 회색 30개. 하나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요격률이 떴습니다. 78%. 저는 의자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단순 성능 비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기존 체계는 단일 레이더로 순차 추적을 합니다. 하나씩 물체를 확인하고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오류가 쌓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여러 위성이 동시에 데이터를 모으고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은 거예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존 체계는 오래된 장비와 낡은 전술 규범에 묶여 있었어요. 미국 시스템은 냉전 시대 설계입니다. 업그레이드를 거듭했지만 근본 구조는 40년 전 그대로예요. 한국은 그 틀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고 현대 전장 환경에 최적화했어요.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3년 전 우리가 시작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면 우린 영원히 뒤처집니다. 그래서 우린 독자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어떤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 여러 판단들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못 간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단계다. 이런 문장들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전제들이 흔들렸습니다. 전환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제 눈앞의 현실도 명확했으니까요. 78%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강경파는 더 강하게 통제를 주장할 거고 온건파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11월 27일 새벽 4시, 저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제 옆엔 한국 엔지니어 몇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발사대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47m 높이의 거대한 발사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리호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30년 전만 해도 우주 발사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완전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서 있습니다. 200톤의 추력, 3단 분리 시스템, 1.5톤급 위성 탑재 능력.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숨을 멈췄어요.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들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7, 6, 5.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4, 3, 2, 1. 불기둥이 폭발했습니다.
순간 땅이 흔들렸어요. 발밑에서 진동이 올라왔고 가슴이 울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을 찢고 올라갔어요. 불빛이 밤을 갈랐습니다. 주황색 화염이 검은 하늘에 긴 꼬리를 그렸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몸 전체로 느껴졌어요. 공기가 떨리고 땅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발사체는 점점 빨라졌고 곧 구름을 뚫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불빛은 계속 보였습니다. 작은 별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며 반짝였죠. 이륙 후 약 2분. 첫 번째 분리 신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성공. 엔지니어 한 명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4분 후 두 번째 분리. 성공. 7분 후 세 번째 분리. 성공. 신호들이 하나씩 화면에 뜰 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마치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12분 후 마지막 위성 분리 신호가 떴습니다. 성공. 스크린에 파란 점 하나가 추가됐어요. KPS 4호기. 그 순간 엔지니어 몇 명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조용한 악수였어요. 과장된 제스처도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의도를 증명하지 않지만 결과로 말하는 나라였어요. 백악관에서 우리는 한국의 의도를 논쟁했습니다. 악의가 있느냐, 통제가 필요하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한국은 그런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발사체를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결과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평생 바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집중, 절제, 헌신, 과장 없는 실행. 그 모습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증명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새벽 발사대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이 나라엔 우주 발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장도, 선전도, 허풍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정확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했어요. 그렇게 4번의 발사를 거쳐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던 걸까요? 우리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어요.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스스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위, 우주 공간에서 말이에요. 발사대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하늘엔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한국은 앞으로 더 멀리 갈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과거의 틀로 한국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어딘가에서 KPS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요. 방금 쏘아 올린 4호기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멀리 보이는 도시 불빛. 저는 그 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몇 주 전 서랍에 넣어버렸던 보고서 말입니다. 한국 위성의 궤도 주기 이상치. 그 보고서의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험용 위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조짐이 있었습니다. 위성 주기 패턴. 12시간마다 정확히 반복되는 신호. 0.3초 이내의 편차. 이건 실험이 아니었어요. 작동 체계를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발사체 잔여열 특성. 콜로라도 기지에서 봤던 타원 궤도. 근지점 450km, 원지점 680km. 한반도 상공을 반복 통과하는 설계.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소들의 투자 속도. 저는 데이터를 봤어요. 지난 3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위성 관련 논문 발표 건수도 늘었어요. 엔지니어 채용 공고도 계속 올라왔죠.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동맹은 늘 우리의 레이어 아래 있다고요. 한국은 우리 시스템에 의존한다고요. 독자 체계를 만드는 건 아직 먼 일이라고요. 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회의 때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 기술 없이는 못 움직인다고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조용히,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독립을 준비해왔어요. 과학실험용이라던 세계의 초기 위성은 KPS의 토대였습니다. 신호주기를 검증하고 궤도 안정성을 확인하고 위성 간 통신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어요. 첫 번째 위성으로 기본 신호 체계를 구축했고 두 번째로 정밀도를 높였으며 세 번째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실험은 완성 직전의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마하 20, 6000도, 구조 유지율 97%. 이 모든 게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한국이 독자 체계를 가지면 우리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면서도 외면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에 기대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제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길을 만든 것뿐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적인 선택권을 원했던 겁니다. 그게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였는데 우리는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KPS 위성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위성들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국의 독립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읽고 분석하고 경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쌓아 올렸다는 것. 과장도 없이, 선전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머리 위 우주 공간을 돌고 있다는 것.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독립의 모습이라고요. 새벽빛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여운은 오래 남을 거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위로 구름이 흘러갔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을 먼저 적었어요. 한국 우주능력 평가 및 전략적 재현. 그리고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통제, 관리, 견제.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 단어들이 맞는 걸까요?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합동작전센터에서 본 78%의 요격률. 새벽 발사대에서 느낀 경이로움. 조용히 쌓아 올린 한국의 독립.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통제라는 단어는 낡았다고요. 그건 과거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커서를 움직여 통제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를 적었어요. 협력, 파트너십, 상호 존중. 이 단어들이 더 적합했습니다. 보고서는 천천히 형태를 갖춰갔어요.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KPS 완성 단계. 재진입 기술의 독자성. 모든 요소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우주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발사체 신뢰도 95%,
위성 배치 완료율 80%, 재진입 정확도 45m, 요격 시뮬레이션 78%.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이건 실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작동 가능한 체계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한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새로운 방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 KPS와 미국 GPS의 연동, 재진입 기술의 공유, 위성 데이터의 통합.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면 동북아 방어 체계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둘째, 동맹을 재정의하는 것.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약한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체 능력을 가진 전략 파트너예요. 우리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해야 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KPS는 현재 4기이지만 완성 시스템은 8기입니다. 발사체 기술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재진입 정확도도 더 높아질 거예요.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을 통제하려 들며 갈등을 키우는 것. 둘째, 한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 저는 후자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집중, 절제, 헌신, 과장 없는 실행, 조용히 쌓아 올린 결과. 이것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 존경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새벽빛이 수평선을 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빛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요. 한국은 이미 자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기술 영역에서, 전략 지도에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으로. 관리가 아니라 존중으로.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새벽 발사대. 하늘을 가르는 불기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엔지니어들. 그 장면이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워싱턴으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곳으로. 저는 이 보고서가 논쟁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강경파는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독립했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페이지를 직접 보았습니다.